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여러분은 밑바닥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도 부럽고 또 그 인생 역전의 비법이 간절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도 더 나은 인생을 원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온 사람인데 그런 분들의 힘든 과거보단 분명 훨씬 나은 상황인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나 하면서 말이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팁을 위해 성공한 사람들이 남긴 저서들을 찾아 읽고 제 인생에 적용시키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나 팁은 굉장히 알차고 훌륭했지만 그것들을 제 인생에 녹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이미 자신이 경험한 인생 역전 노하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 정립해 두었다면, 그리고 그 책이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면 한 번쯤 꼭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와 본 오늘의 책, 역행자입니다. 18살, 나는 반에서 35등이었다. 내 앞뒤 등수의 친구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름 밤새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꼴찌에 가깝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라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열등한 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좌절감을 달고 살았다. 짝사랑하던 아이가 있던 무리에서 뽑은 우리 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남자 1등이 내가 되기도 했다. 머리나 외모만이 아니라 돈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안산에서 가장 안 좋은 동네. 친척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빌려준 빌라에 살았다. 어머니는 빚독촉을 해오는 친척들에게 울며 사정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조차도 어머니의 노력으로 겨우 들어가 세상과 신을 원망하면서 살던 어느 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났다.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누나가 어느 날 말했다. 야, 안산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너무 좋더라 라고 지나가듯 말했던 것이다. 별 생각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찾아가 봤다. 책을 잘 읽지도 않았던 터라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고 허둥대는데 갑자기 내 고민이 떠올랐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해주는 책 없나? 그러다 자기계발 코너에서 대화법 책 한 권을 뽑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자기 말을 하기보단 경청하라는 것. 그리고 나서 다른 대화법 책들도 몇 권 더 읽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잘 해주라는 것, 어설프게 조언하지 말라는 것 등등. 나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하려 했다. 처음 시방을 같이 가자고 하거나 회식에 끼워주기도 했다. 이때 처음 책의 위력을 실감했다. 게임에도 공략집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곧 영화관을 그만두고 안산중앙도서관에 박혀서 2개월간 책만 읽기 시작했다.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당시 나는 독해력도 부족했고 머리도 나빴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듯이 읽어나갔다. 나는 신기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책이라고는 읽지 않고 무식하게 살아왔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자니 그런 내 모습에 취하게 되었다. 묘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해냈네.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읽다 보니 나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멈췄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외모에도 신경 쓰고 한 번에 걷힐 거라 자신만만하던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시 실패하고 좌절도 겪었지만 이미 나의 정체성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기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감히 성공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업적으로도 유튜버로도 작가로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재벌은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 또한 얻었다고 자부한다. 이런 밑바닥에서부터의 경험을 통해 만든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할 인생의 변화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자의식 해체. 지영은 디자인학과를 나온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수많은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이상한 자의식 발동이 걸려 있어서 몇 년간 단 한 번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나는 어느 날 그녀를 만나 자의식을 해체할 것을 당부했다. 예술은 돈을 벌고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건 사업이지 예술이 아니야. 디자인에 대한 등신 같은 자존심을 버려. 네가 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멋있는 걸 하려고 하지 마. 자유일 뿐이야. 학과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감정을 이겨내.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야 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예술을 해도 늦지 않아. 가령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자의식 때문에 로고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에 기회가 있어. 로고 디자인 사업을 해봐. 너의 쓸데없는 자의식을 버리고. 그녀는 처음엔 쇼크를 받고 인정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결국 자의식 해체에 성공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월 3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를 만들어냈다. 현재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해루다. 이 사례를 읽은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컨대 이런 사고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은 자아를 손상시키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객관화를 돕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정리된다. 무엇보다 자의식 해체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자유임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정체성 만들기. 종종 사람들은 나는 MBTI가 I형이라서 내향적이야. 나는 신경성이 높아서 예민해. 나는 공운동은 못해. 나는 A형이라 소심해. 라고 본인을 틀에 가둬버리곤 한다. 하지만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이다. 하지만 정체성의 변화는 여간해선 힘들다. 지금부터 갑자기 나는 내일부터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 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만약 건강 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건강의학에 대한 쉬운 책 10권 정도를 독파하면 된다. 뇌는 일주일간 건강에 집중하게 되고 화장실을 가거나 멍을 때릴 때면 반복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친구의 식습관을 볼 때마다 건강서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작가 되는 법에 대해 10여 년간 나온 책을 모두 훑어본다. 책에는 저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책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쉬운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환경 설계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 땡땡이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해외에 간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10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까?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못할 것이다. 해외에서 그들과 평생 마주칠 일도 없고 다신 엮일 일이 없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0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평판을 좋게 유지하라 라는 명령이 아주 강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 설정은 이러한 본성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정체성 변화를 위한 마지막 방법은 집단 무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받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재수학원에 가면 대입시험을 잘 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면서 모든 두뇌 활동이 대입에 집중된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된다. 한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실행하고 참여해봐야 바뀔 수 있다. 세 번째, 유전자 오작동 극복하기.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우선 인간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방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 사람들은 나방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가로등 주변을 몇 날 며칠 서성이며 부딪히다가 죽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걸까? 이건 나방의 유전자에 입력된 코드 때문이다. 나방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이동한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 달빛을 향해 나아가며 움직인다. 나방의 유전자 코드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전구가 등장했다. 그 결과 나방은 유전자 코드를 따랐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거의 모든 판단에 선사시대에만 유리한 유전자 코드가 발동되면서 현대에는 오히려 삶을 망쳐버리거나 가난을 유도한다. 한 가지 예로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도파민 분비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건 선사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거나 운 좋게 사냥감을 잡아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경우, 짝을 유혹해 번식에 성공하는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이런 도파민 분비에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동기로 움직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SNS와 유튜브는 무의미한 도파민만 분비시킨다. 재밌는 것, 멋진 이성이 춤추는 장면, 신기한 장면 등 무작위역률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다. 도파민만 분비되고 남는 것이 없다. 나방이 전등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듯이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뇌손상을 일으켜 지능을 낮춘다. 이것이 유전자 오작동이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책 역행자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필자는 말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닭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도 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인간에게도 울타리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으로 이루어진 울타리가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얘는 모두 망상이라 말합니다. 평범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도 말하죠. 책의 내용이
이 울타리를 부술 날카로운 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전 이 책을 보면서 아주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과연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이라는 감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을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